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밤 자정 이후 석방되는데 최근 불거진 인터뷰 조작 의혹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김 씨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딱 한 곳이지만 윤 대통령 집권 2년차 중간평가 성격에 최대 격전지 서울 민심을 살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기존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기각돼 김 씨는 내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대선 공작 범죄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라며 거듭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어렵고 수학은 평이했다는 분석인데 교육당국의 예고대로 이른바 킬러 문항은 배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예고한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 날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반면 중국을 향해서는 한일중 협력을 강조하며 유화적인 접근을 펼쳤습니다. 군 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단장 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주춤하던 외압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깔린 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도 거짓 인터뷰를 사주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씨의 추가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먼저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 6천여만 원의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신문에서 이번 의혹을 구속 필요성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대장동 실체가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질까 우려한 김 씨가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의혹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사들인 책값인 양 계약서까지 꾸며 뒷돈을 은폐하려 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도 가짜 인터뷰를 시켰다며 관련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그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거론된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말하도록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에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다른 혐의를 가져와 구속을 연장하려는 거라고 반발했고 김 씨 본인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종료 6시간여 만에 추가 영장 발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밤 12시 이후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 김 씨 신병을 묶어 뉴스타파 보도 경위 등은 물론 배후까지 들여다보려던 검찰로선
조사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인터뷰 의혹 핵심 피의자인 신 전 위원장에게도 조속히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에 고삐를 당길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대선 공작 범죄라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과 해당 언론사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며 침묵을 지키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대책회의까지 소집한 여당 지도부. 지난 대선 사흘 전 전파를 탄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대선 공작 차원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재차 규정했습니다. 당선자를 윤석열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로 바꿔치기 하려는 희대의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단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꾼들이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로 자유민주주의 파괴 범죄, 국민 주권 도둑질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김대엽 병풍 사건, 2017년 대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연관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론한 겁니다. 당시 관련 보도로 이득을 본 민주당의 침묵은 곧 대선 공작 연루를 시인하는 셈이라며 신속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녹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것인지, 더 나아가 이들과 공모했는지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나아가 검찰 수사만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내 미디어 특위는 현미경 검증에 나서기로 했고 관련 내용을 중점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뒤집으려고 온갖 공작을 했던 사실이 일부 언론과 결탁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짜뉴스 제조 공장 아닙니까? 그거 아직도 폐쇄 안 되고 뭐하고 있습니까? 역사관 논쟁과 오염수 문제 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대치에 허위 인터뷰 의혹이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는 9월 정기국회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에 언급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선 공작이라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대장동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지난 대선 최대 정치 공작이라는 대통령실 성명에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했던 조폭 연루설이야말로 선거 공작이라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가짜 돈다발을 공개한 의원도 모두 극힘당 측 인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연말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대장동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검 자신 있으면 다 해서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국정의 난맥삭을 벗어나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으로 쓰고 있는 카드다. 가짜뉴스를 기획한 언론을 폐간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없어져야 할 보수 언론이 수두룩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관계자의 통화 녹취 보도, 대통령실 관제 데모 요청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고 잘못하고 못된 일하면 끝내 만천하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단식 일주일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자 여당은 내란 선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대선 1년 반 만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다룬 커뮤니티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김만배 씨에 대한 커뮤니티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초 범행 4분 뒤 조작 매크로를 제거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 문건에서 관련자 혐의를 빼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의 수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이 해병대 지휘부의 진술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는 등 이른바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항명 혐의를 부인하며 국방부 장관의 외압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경찰 이첩 문건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시가 아니라 여러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향후 이것을 그대로 이첩했을 경우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주춤하던 외압 의혹은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사령관의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뒤 자신과 박 전 단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혐의가 불명확할 경우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의 보고와 이 내용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해 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부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어 법무관리관이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했다고 박 전 단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다른 사람들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는 말이 아니라 혐의를 빼고 조사 기록만 넘기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지시를 군 검찰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와 박 전 수사단장 측의 공방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고 최상병의 49제를 마친 해병대는 유족들에게 최상병 흉상이 마련될 장소를 소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아세안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3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거라며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협력 메커니즘을 제기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의 밀착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과 셈법이 달라서 이 삼각 공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희 특파원입니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G20에 불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1대1로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범 혐의로 수배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브로맨스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普京将于10月来中国，能否证实一下？中方正就此同“一带一路”合作伙伴保持沟通，我们将适时发布相关消息。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사이 4년 만의 재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북한 구구절 열병식 때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 번 고위급을 파견해 삼각 공조를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궁지에 몰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전쟁에 대한 군사 개입이자 UN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달갑지 않은 대목입니다. 中朝关系好同中方对朝影响力是两个不同的概念，不能混为一谈。 우군이 절실한 러시아, 북한과 연합훈련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성사될진 미지수입니다. 대외 자주노선을 표방해온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군사훈련을 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거울처럼 북중러 삼각공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처럼 쉽진 않은 구조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지 9달 만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가 서울 종로에 있는 감사원과 정부 세종청산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 감사했다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 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가 자신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정치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표적으로 하는 이런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정권이 바뀔 경우에 되풀이되는 그러한 사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후 지난 6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것에만 주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반면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등 7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근태에 대해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을 뿐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권익위가 내린 이해 충돌 없음 결정에 전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표적감사, 맹탕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 보고서에서 주요 비위 사실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각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감사원 관계자들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치러졌는데요. 정부의 예고대로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역별로는 국어와 영어는 어렵고 수학은 평이했다는 분석인데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이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교육부 예고대로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게 평가원과 EBS, 학원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시험은 오히려 까다로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6모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면에서는 6월보다 9월에 뭔가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탐구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변별력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과도한 배경 지식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지문 없이 선택지를 활용해 난이도를 조절했다는 평가지만 지문을 분석하고 선택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약간 난이도가 변별력을 좀 갖췄다. 수학 영역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려웠던 수학 주관식 문제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만점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학보다는 과학탐구라든지 국어 과목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영역에선 꼼꼼히 읽어야 하는 지문이 늘면서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인데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다른 애들이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국어를 좀 어렵게 하고 수학을 좀 쉽게 함으로써 득점 차이를 줄였거든요. 과목 간 유불리는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올해 수능은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이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 사이에 어떤 희비곡선을 그릴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역전선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지역과 주거 형태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국민 평형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가가 최근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전셋값이 7억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빚어졌지만 2억 원 가까이 껑충 뛴 겁니다. 올해 1분기의 경우에는 약 7억 정도 시세였어요. 올 하반기죠. 3분기 들어서는 이제 갑자기 역전세가 해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8.5억, 9억, 9.5 언급이 되고 심지어 10억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만세대 가까이가 입주한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같은 면적 전셋값은 올해 초 7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서울 전셋값은 올해 초 바닥을 찍고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과 송파, 용산구 등 일부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회복되면서 전셋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도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역전세난 연착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2년 전에 고점 계약을 한 전셋집들이 좀 이렇게 계약 만료가 되거나 오히려 전셋값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세난이 계속 해소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주거 형태와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역전세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는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2만 1천여 건 가운데 10억 원 이상이 8,562건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지역별 비중은 서초구가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관리당국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물값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수도요금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올해 수도요금을 올린 지자체는 서울과 대전 등 모두 30곳입니다.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세차장처럼 물 사용이 많은 업체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생활비나 물값, 전기값이 한 체감상 30%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서 지금 전보다는 그런 요금 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물관리당국이 광역 상수도를 통해 보내는 물로 만들어집니다. 광역 상수도 요금이 수돗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적지 않은 상황.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광역 상수도 요금을 2년 더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들은 요금 인상 걱정을 덜었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수도요금 동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저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전기료 등이 올라 광역 상수도 생산 원가가 매년 370억 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운영 혁신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동결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더 나아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광주시와 강원 춘천시 등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 상수도 요금 동결이 앞으로 지자체 수도요금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깔린 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공장 안 조립교육센터에서 49살 남성 노동자 A씨가 전기차 부품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5km 정도 떨어진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신차를 연구, 시험하는 생산기술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분해해 폐기하려고 차체 아래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 바닥에 붙은 500kg짜리 배터리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내려와 A씨를 덮친 겁니다. 당시 작업엔 차량을 높이 올려두고 그 아래 서서 일할 수 있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차량을 1m 남짓 띄우는 간이 리프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A씨는 차량 아래 누워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이게 사망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측은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달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관을 사칭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작성자는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장 메일로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IT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서울 강남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 직장이 경찰청으로 표기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실제 작성자는 경찰이 아닌 30대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직장 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떻게 경찰 계정을 확보한 걸까? 사칭범은 IT 전문가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가짜 경찰청 메일을 이용한 블라인드 계정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블라인드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계정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블라인드 인증 메일 수신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 보조 인증 절차도 밟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앱에 나타난 인증번호를 직장 메일을 통해 블라인드에 발송하면 가입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A씨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예 생성된 적도 없는 유령 메일로 인증 메일 발송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중급 수준의 프로그래밍과 이메일 보안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피의자가 사용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기는 어렵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6월부터 2달에 걸쳐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계열사와 경찰 교육부의 공공기관 소속 계정 100개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개당 4에서 5만 원에 팔아 500만 원가량의 수익까지 거뒀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본사가 있는 블라인드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형사사법 공조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블라인드 측은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A씨가 사용한 범행 수법과 생성 계정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에 빠뜨렸던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방치한 채 성형외과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에서 일어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고 직후 영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히 멈춰서 피해 여성이 깔린 차 밑을 살피지만 20대 운전자 신모 씨는 차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여성도 피해자를 꺼내려 주변을 뛰어다니지만 정작 신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소방차와 순찰차를 보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근처 성형외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구조대원을 도와 피해자를 빼낸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10여 분 뒤에야 현장에 돌아온 신 씨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거부하는 등 저항했습니다. 신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를 찾아간 거라며 구호조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관님께서 제가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조치를 취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결제 내역 조작과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에 관해 말맞추기를 하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일 신 씨는 피부 탄력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2차례 과다 투약한 후 비정상 상태에서 100여 미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검출된 마약류 7종 등 상습 투약 의혹과 자택에서 발견된 1억 원 돈다발 등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하고 이사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허위 인터뷰 의혹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김만배 씨 추가 구속영장은 또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굳이 구속을 해서 취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같고, 사실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다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님 전 노조위원장에게 사실상의 이제 대가성이 담겨 있는 돈을 건넨 사실, 이런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수사의 핵심은 김만배 씨 자체라기보다는 이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그 뉴스타파의 배후에 과연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인터뷰를 뱉어놓은 상태의 김만배 씨의 어떤 뭐 진술이나 증언 같은 것들은 덜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김만배 씨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도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수사의 초점은 김만배 씨라기보다는 뉴스타파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법원이 이걸 좀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있었고, 이 내용은 그거는 또 전혀 다른 국면이니까 요거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병 확보하고 별개로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의 집,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법정에서 검찰이 이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김 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 그러니까 뭐 남욱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대장동 대출 브로커죠, 조우영 씨에게 자 이거를 그때 그 1호가 누구 거냐,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거냐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이렇게 몰아가도록 종용을 했다 이런 그 정황을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신앙립 김만배 씨의 인터뷰와 대장동을 연결 짓는 것은 무리수지요. 그러니까 인터뷰 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 허위 인터뷰, 날조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그냥 인터뷰예요. 중요한 거는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왜 대선의 시점에 임박해서 이걸 보도했냐라는 게 관건이지요. 그런데 김만배 씨의 인터뷰의 대부분이 주장이잖아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조우영 이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요. 이거는 재판부에서 그 의견이 누가 맞느냐의 진술은 그다음에 진위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대장동의 몸통을 누구로 보느냐라는 측면에서 유동규냐 아니면 이재명 지금 현 대표냐라는 그런 방향에서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과 다른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가 주고받은 대화, 그 대선 전 그 가을에 그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 대선 직전에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허위로 짰다는 의혹인데 그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인터뷰라고 그렇죠. 말씀하시죠? 상식선으로 이게 이제 대선 공작이다, 뭐 국기문란이다 하는데 그 국민들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 김만배 씨가 조우영을 통해서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중수부에 수사를 할 때 그 중수부장과 중수이과장이던 윤석열 당시 검사 부분에 있어서 김만배 씨는 그러게 당시 중수부장을 통해서 그런 부탁을 했고 들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보통 뭐 김대엽 사건 얘기를 하는데요. 대선 공작이라는 거는 없는 사실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뭔가 어떤 전국을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김만배 씨의 내용 자체는요. 이미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다른 언론의 일부 보도가 됐었고요. 그 보도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논평을 썼습니다. 이미 나온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에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논평을 썼던 당사자가 접니다. 그게 모 언론사의 단독으로 나온 부분들을 참고해서 당의 입장의 논평을 썼던 것이고요. 그 논평을 또 이재명 대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간에 다 알려진 내용을 인터뷰를 녹취를 해서 음성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 허위와 날조죠?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가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가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했으면 그거를 3일 앞두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한테 지시한 바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라 김만배 씨 주장은 일관됩니다. 9월 전부터도 그렇고 본인이 남욱과 나머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들도 이거는 그 당시에 이런 조우영을 내가 중수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봐주라고 좀 얘기한 게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일관되게 진술하는 걸 단지 음성으로 녹취를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보도하게 된 경위는 뉴스타파에서 이거를 보도의 가치가 있다는 어떤 그 언론의 어떤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다, 허위다 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는데 저는 이거는 아주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말에는 그 안에는 당연히 허위의 주장이 담겨 있는 거고, 조모 씨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인중선을 검사가 뭐 커피를 타줬다, 이건 뭐 명백하게 허위 내용으로 밝혀진 내용이니까, 그럼 허위의 내용을 왜 인터뷰 내용에 담았느냐,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담았느냐라고 하는 의도가 하나가 숨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김만배 씨의 의도가 있겠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뭐 광야로 끌고 가서 방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도는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왜 3월 9일 대선 전인 3월 6일 저녁에 이 언론 보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대선을 사흘 앞둔 그 시점에 사실상 반대 측의 입장을 듣기도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사실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그 시점에 왜 이런 인터뷰를 보도했느냐, 해묵은 인터뷰를 보도했느냐, 이 두 가지 의도가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각각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김만배 씨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짓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뉴스타파에도 언론 보도를 할 때 전 분명히 의도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배우고 있었느냐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문제인 거지. 네. 저는 이 인터뷰 자체는 분명히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조작 의혹이 어떻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거냐면, 조우영 씨가 나는 이렇게 그 커피를 타준 적도 없고 수사를 무마한 적도 없었다. 네. 자, 그럼 왜 그때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다른 언론사에 조우영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빼고 보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지금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뉴스타파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일련의 사안을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접근하면, 그러면 조우영 씨가 그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빼고 보도했으면 그 담당 기자와 또 민주당이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까? 이런 억지 주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론과 어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문제는 그 언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니 김만배 씨가 말하는 커피를 타줬다는 게 허위라고 규정하는 게 조사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조우영 씨가 부인한다고 김만배 씨 인터뷰가 허위라, 그러면은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 뭔가 이거를 돈을 받았다거나 대장동에 몸통으로 했는데 아니다고 부인하면 유동규 씨의 주장도 허위입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허위예요, 부인해버리면. 진술일 뿐이다. 이렇게 진술이고 증언이고 입장이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과 주장을 통해서 이게 보도의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는 그냥 언론이 판단하는데, 그 언론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지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 중재도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도 있을 것이고 있지요. 거기까지 하는 건 좋은데, 대선 공작이다, 이게 민주당이 뒤에 있다, 그러면은 당시에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폭한테 20억 받았다. 그래서 장모 변호사 국민의힘 출신이 나와서 소통관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도한 언론들은 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정치 공작이고 대선 공작입니까? 이런 억지 주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이면에는 대선 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 장악에 밑밥을 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뉴스타파 외 있습니다. 다른 언론도 조금 수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압박수색이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검찰이 이용되기 때문에 저는 좀 한마디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인터뷰 자체는 이거 가짜뉴스와 뭐 대선 공작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언론을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나오는 태도를 보세요. 여기에 관련된 언론사들, 그리고 허위 가짜 뉴스를 하는 언론사는 폐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뭐 말하자면 호흡을 맞춰서 언론 장악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저는 이 본질은 뭐 대선 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한 하나의 밑바닥을 깐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김만배 씨 구속기한 만료일이 7일입니다. 오늘 자정 이후면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나와서 하게 될지, 아니면 입을 닫고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돈을 지키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본인이 지켜야 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고, 상당 시간 동안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본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돈을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입을 열거나 뭐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더 대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김만배 씨는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언론 인터뷰와 관련돼서는 뭐 사실관계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 역시도 뭐 추가적으로 뭔가 더 이야기를 할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이제 신학림 전 위원장인데요. 검찰이 오늘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 통보가 없어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일단 무산이 됐고요. 그런데 이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에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았죠. 여기까지는 팩트인데요. 자, 신 전 위원장은 책 3권 값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 이르는 경우는 뭐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신 전 위원장의 해명을 두고 좀 말이 많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책값을 1억 6천씩 주고 어떻게 책을 삽니까? 노벨 문학상 뭐 받은 사람 쓴 것도 아닌데. 님의 침묵 초판, 님의 침묵 한영원의 님의 침묵 초판이 1억 5천이거든요. 그 기록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책의 저자는 신학림 씨가 된 거죠.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지난 2월 경매에서 낙찰됐는데 이게 1억 5천만 원.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 3권이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누가 봐도 웃돈을 얹어서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웃돈을 얹어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점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책을 구매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 그러면 결국 저는 그에 대한 대가성을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책 자체가 뭐 방금 진종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한용운 시인의 뭐 그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책도 전혀 아닌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 책을 왜 굳이 1억 6천만 원에 정확하게는 1억 6,500만 원을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눈속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 부가세 10% 붙여서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만배 씨도 그렇고 신학림 씨도 그렇고 뭔가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갖추려고 했던 노력이 분명히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럼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갖추는 그 안에 실질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시점도 그렇고 이후에 나온 어떤 언론 보도의 형태도 그렇고 대선 국면에 미친 영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전 당연히 대가성을 염두에서 훨씬 더 큰 웃돈을 얹어준 나쁜 형질의 나쁜 성질의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안민석 의원은 김만배 씨가 이제 50억 원도 주니까 이제 50억 클럽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1억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보이던데요. 그 주장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책 세금값이 1억 6,500은 일반적이진 않죠. 이해하기는 힘들고 상식적으로요. 좀 신학림 씨의 변명은 좀 궁색하다. 라는 점은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도. 근데 제가 봐서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이제 물론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래도 언론계에서 알고 지내던 20년 동안 뭐 자주는 안 만났어도 알고 지내던 그런 친분이 있고요. 뭐 김만배 씨의 씀씀이를 보면 뭐 각상동은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줄 정도,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뭐 자녀에게 10억 정도는 그냥 툭툭 빌려주는, 그다음에 주변에 아는 기자들한테 전세금 6, 7억 정도는 그냥 주는 그런 씀씀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책 3권 값이 아니라 신학림 씨가 뭐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밝히지 못한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1억 6,500을 좀 김만배 씨한테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는 데 썼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신학림 씨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책 3권에 1억 6,500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라면 1억 6,500을 신학림 씨의 어떤 사정 하에 그 정도는 책값은 아니지만 책값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아마 줬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게 뭐
인터뷰의 대가로 1억 6,500을 줬다? 그건 따로 뭐 증명해야 그거는 될 아닌 것 사안이다 이렇게 같아요. 보시는 예. 거군요. 예, 어쨌든 이번 의혹이 지금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배우론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듣고 오시죠. 대통령 선거에 가짜 뉴스를 고의로 개입시켜서 조작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선 조작, 선거 조작 전문 조직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 배우 몸통이 누군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녹취서가 공개되기 전 대선 토론회에서 자신이 직접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냐, 대장동 비리는 윤석열 게이트다 등의 허위 주장을 일삼은 것을 국민들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녹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것인지, 더 나아가 이들과 공모했는지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했는데 그 논거로 든 것이 녹취록 보도되기 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꺼냈다. 자, 이걸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앞서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이건 녹취록이 그때 공개됐을 뿐이지 이미 뭐 알려지고 보도됐었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3월 6일 저녁 9시 47분입니다.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 인터뷰는 사실 훨씬 더 이전의 것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인터뷰를 묵혀두고 있다가 3월 6일 저녁 9시 47분 사실상의 반론 보도나 뭐 팩트 체크가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저 언론 보도를 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내고 대선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그러면 그 의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받는 것은 누구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겠죠. 그리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일 겁니다. 게다가 저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 3월 7일, 3월 8일 연이어서 민주당에 있는 선대위 대변인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냐? 당연히 이제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해서 엄청난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모종의 연결 관계가 있었는지 그 모종의 어떤 배후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이야기지만 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가장 큰 이익을 누렸던 반사이익을 누렸던 사람은 바로 이재명 당시 후보였다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는 한 팀이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도 나왔는데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아직은 이렇게 보는 어떤 근거는 없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민주당의 주요 스피커들이 일제히 나서서 대장동 사건의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제기했던 모든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부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의도는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배후가 네. 있으니 밝혀내야겠지만 실제로 이익을 누렸던 건 이재명 후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입장을 듣고 서영주 대변인 발언 기회 드릴 텐데요. 그간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민주당이 일제히 오늘부터 반격에 나섰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네, 자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앞서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얘기한
이 대표한테 제기한 조폭 연루설 이런 것이 선거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 카드 다시 들고 나왔어요. 원래 특검 카드는 존재했던 것이고요. 네. 대장동은 그렇게 수십 명의 7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끌어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당시 선거에서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다. 이재명이 몸통이다. 근데 저는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사실관계는요. 이재명 대표가 왜 김만배의 인터뷰 전에 어떻게 알고 토론회에서 그거를 활용했지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10월 13일 전에 언론 단독 보도로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께서 연루가 돼 있다, 봐줬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논평이 나갑니다. 그게 10월 13일이고요. 13일 이후에 한 2주가 있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그거를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던 사실들을 그냥 선거 토론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봐주기 의혹은 전에 뭐 제기가 됐더라도 커피를 타줬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선에서는요. 공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하게 증거도 없는데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하면서 덮어씌우기를 하면 반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의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라고 받아치는 것은 당연한 선거 전의 공방인데 이게 무슨 공작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의심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당시에 있었던 돈다발 부분도 그러고요. 조폭한테 20억을 받았다는 그런 허위 정보를 가지고 공격했죠. 두 번째, 그러면 김혜경 씨에 대한 초밥 사건을 녹취록으로 공개한 그 7급 공무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은 그분은 녹취록 공개는 또 국민의힘이 배후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필요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 사실은 저 후보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겠다고 네. 녹취를 공개했던 것이고 그게 보도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보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세 번째는 국민들에게 선거에 개입을 했다, 영향을 미치려 했다. 당연히 언론은요. 정보를 줍니다. 이게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이거를 던져주면 국민들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구나라고 했을 때 아무 정보나 그걸 보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잘못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건 언론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본인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거를 무슨 대선 공작이고 언론사들이 민주당과 짜고 쳤다? 이런 억지가 저는 대명청지 없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이런 논평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모적이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본질적으로 저는 이게 대선 공작이 아니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언론 장악, 언론 길들이기에 들어갔구나 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서 우려가 깊습니다. 네. 일련의 의혹과 주장을 다 보시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일주일째인데 발언 수위가 오늘 상당히 높았습니다. 국민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은 끌어내려야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최근 이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의도적인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라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 2018년, 2019년 자유한국당 모습이랑 똑같아요.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좋았었고 굉장히 무력한 야당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탄핵 이후에 과연 저 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회의가 들었던 그 정당이 바로 2018년, 2019년의 자유한국당이었고요. 2020년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선거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역대 그 유례가 없는 정도의 처참한 패배를 보수 정당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야당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9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로 자꾸 나갑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계속 장외투쟁을 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비슷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그 우파 집회, 그 다음에 뭐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던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 단식했던 거 다 기억하실 테고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단식하고 뭐 장외투쟁하고 탄핵 외치라고 저 정도로 많은 의석수를 밀어준 건 아니었거든요. 의회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민생 챙기라고 해놓은 건데 전혀 국민들이 표를 준 의도와는 상반되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미래통합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1년 4개월이 과연 민주주의 헌법에 부합되는 국정 운영을 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요.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정부는 그거는 따지고 보면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시겠냐? 그 얘기죠.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홍범도 장관에 대한 어줍지 않은 본상식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분을 거의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 두 번째 오늘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들을 다 주장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 이건 뭐 국민들한테 주권을 활용하지 말고 정부가 얘기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소리입니까? 무슨 왕권 시대로 회귀냐? 이런 국무위원의 발언들. 최근에 해병대 장병의 최상병의 죽음 앞에서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장 한 명을 그 수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용산과 어떤 권력층이 수사 개입을 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한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하는 헌법을 준수하고 있으신가? 라는 의문점에서 야당 대표에서 당연히 할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지도자가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런 소리는 쓰게 비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중인데 검찰에 언제 나가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0일에 출석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는데 검찰은 그때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전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말 다음 주가 돼서 10일 그 주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죠. 11일 그 주에 조사를 받게 좀 해달라. 검찰에서 좀 고려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통보를 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주가 제가 가서 검찰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검토해 주십시오 했는데 검찰은 그런 것이죠. 지금 단식 중인데 혹시 단식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서 조사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나와라. 7일, 8일 그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아요. 조금 당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예. 분명히 아주 오래전에 8월 말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1일부터 15일 주가 받을 수 있는 정기 국회의 일정이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의 당무 일정들이 있어서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피하려고 그 일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일정에 받겠다고 얘기한 그러면 이제 거면 중간에 단식이라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단식이 생겼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예. 그거를 이 검찰 수사 소환 조사를 뭐 피할 수 있겠습니까? 10일 날 안 나가더라도 못 피합니다. 받아야지요. 예. 그리고 참 오해들을 하시는데 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당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빨리 수사받고 빨리 조사받아서 이거를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 이슈를 털어내야만 총선 앞둔 당에는 더 호재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단식하면서 버티겠다. 그리고 12일 날 나가겠다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께서 약속했으면 10일 날 기호사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괜한 오해하지 마시고 10일 날 준비하시면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불출석하게 되는 셈이라서 검찰이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서도 3번 정도 소환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고요. 네.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단식 와중에 글쎄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라는 상황 속에서
소환에 응하는 것도 힘들 거고 소환에 응해서 대답을 하는 건 더 힘들 거거든요. 사실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포석을 충분히 깔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올 텐데 당연히 회기 중이니까 뭐 가부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거의 유일한 획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내 결집은 좀 이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뭐 비명계 인사들도 왔다 가고 뭐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연락을 좀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해찬 고문한테도 직접 방문을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당내 결집은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부결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수사를 방탄하는 그런 사례가 한 번 더 네.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 소영주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수록 늦게 응할수록 당에는 부담일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당을 통해서 당에 부담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에게는 어떤 사법 리스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보다는 개인의 위신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는데요. 자,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애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의 범죄 행위로 초래된 선거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재공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구정 혼란에 대한 책임과 당규도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하겠다니 뻔뻔하고 한심한 여당입니다.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업부가 저질렀던 횡포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십니다.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방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내일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이제 치러지게 된 거고요. 8월 15일에 또 특별 사면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세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게 되는 겁니까? 그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공천이 됐다라고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공천은 하는 걸로 보이고 그 공천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지 않겠다, 뭐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해서 저는 뭐 안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공천을 결정하는 거니까 다양한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시민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김태우 예비 후보자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이 아마 지도부에게는 쓴 걸로 보입니다. 지도부에게는 쓴 것 같다. 네. 지도부에게는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유재수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공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도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거와는 별개죠. 저희가 전력 공천한 거와 김태우 대법원에서 말하자면은 이분을 내부 고발자로 안 본 거예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동기가 불순한 판단을 사법부가 했는데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사법부인가요? 왜 무죄 판결을 하죠? 뭐가 이런다면 무죄다? 그러면 정치적인 선언인 거는 같지만 저는 솔직히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귀책사유가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직위 상실돼서 재보고를 유발시킨 귀책사유 후보자를 대통령이 3개월 만에 판결을 3개월 만에 사면을 시켜서 다시 출마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정당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하고 김태우 씨에 대해서 뭔가 이게 공천설이 풀풀 풍길 때 절대 안 된다라고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용산의 의제 꺾이잖아요. 결국에는 강서구청장 자체도 용산에서 공천한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호소합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정당 정치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단식 와중에도 임명장,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승리를 강조했는데 강서하면은 사실 민주당 텃밭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나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강서구가 지역구 의원이 다 우리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태우 이제 전 구청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진교훈 전 차장이죠. 전북경찰청장도 했고요. 이분을 한 것은 이분이 청렴하고 김태우 씨와 대비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면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와 빗대서 진교훈 전 차장 같은 경찰청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렴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이고 뭐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어떤 비교 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나름대로 사면은 받았지만 죄가 있는 후보와 그다음에 그냥 쭉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행정을 해왔던 사람을 대비를 했을 때는 이게 또 강서구민과 국민들한테 우리가 또 해야 될 야당으로서 몫이 아닌가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략공천을 결정하게 됐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딱 한 곳 선거긴 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니까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의 어떤 여론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성격도 있다 보니까 뭐 여당도 굉장히 사활을 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목표를 좀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기는 걸 전제로 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강서구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은 보통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에게 더 강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기초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풀뿌리 조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마 총공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또 중앙에 있는 여론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는 강서구에서 치러지지만 사실상 당대당의 선거로 돼버려가지고 중앙에서 여론들을 많이 주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얼마나 우리가 낸 후보자들이 우리가 놓는 후보자가 강점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잘 어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예를 들면 사면을 받은 후보자가 바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왜 해서 공천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삼권 분립은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도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보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유리하지 않을 거다. 그걸 극복할 만큼의 어떤 여당으로서의 능력을 앞으로 보여주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볼 텐데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데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서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던 중에 문 전 대통령 부친을 이제 거론했거든요. 자, 문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께서는 의원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지금 본부장관이 되고 나서는 비상식에 완전히 치우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을 이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랬죠. 이 사람의 어떤 전체의 인생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한 부분만 떼내서 하는 것들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과오 중에 과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봤을 때 공도 인정해서 이런 논란들은 조금 잠재워서 인정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것들은 박민식 장관께서는 아예 명확하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 같은 전 부친에 대한 친일
경력을 거론했다. 저는요, 지금 도무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대통령께서 싸우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네. 비논리잖아요. 제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상식적으로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 그 근거로 든 게 흥남시청 농업개장직을 부친이 맡은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그래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글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40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께서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찾아본 바에 의하면 1940년은 당연히 해방 이전이기 때문에 네.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저는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허위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사자 명예훼손을 다루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그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사실관계 자체가 전혀 틀린 얘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박민식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소환해서 백선엽 장군과의 어떤 견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거 자체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너무 좀 강경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걸로는 제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있었느냐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정부의 예고대로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역별로는 국어와 영어는 어렵고 수학은 평이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이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이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교육부 예고대로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게 평가원과 EBS, 학원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시험은 오히려 까다로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6로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면에서는 6월보다 9월에 뭔가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탐구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변별력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과도한 배경 지식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지문 없이 선택지를 활용해 난이도를 조절했다는 평가지만 지문을 분석하고 선택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약간 난이도가 변별력을 좀 갖췄다. 수학 영역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려웠던 수학 주관식 문제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만점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학보다는 과학탐구라든지 국어 과목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영역에선 꼼꼼히 읽어야 하는 지문이 늘면서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인데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다른 애들이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국어를 좀 어렵게 하고 수학을 좀 쉽게 함으로써 득점 차이를 줄였거든요. 과목 간 유불리는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올해 수능은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이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 사이에 어떤 희비곡선을 그릴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설과 관련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와 재정은 단기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매년 회원국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연례 협의를 마친 IMF는 9월 금융위기설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나름의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높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고 반도체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망한 대로 1.4%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IMF는 중국 경기 침체로 내년에 추가적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MF는 근원 물가가 경직돼 있다며 단기적 재정과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부채 증가를 막고 경제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과 같은 추가적 지출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중기 성장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로 생기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과 가격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 2배 넘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홍로 10kg 도매 가격이 지난해 28,400원보다 오른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2.4배에서 2.6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달 배 가격은 신고 도매 가격이 15kg 기준 지난해보다 최대 67.7%가 오른 5만 1,000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달 택시요금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요금 지수는 102.19로 1년 전보다 19.1%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 21% 상승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택시요금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5% 오른 뒤 지난 7월 17.8%, 8월에는 상승률이 20%까지 육박했는데 이는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지 9달 만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가 서울 종로에 있는 감사원과 정부 세종청산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을 표적감사했다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 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가 자신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정치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표적으로 하는 이런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정권이 바뀔 경우에 되풀이되는 그러한 사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후 지난 6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것에만 주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반면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등 7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근태에 대해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을 뿐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권익위가 내린 이해 충돌 없음 결정에 전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표적감사, 맹탕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 보고서에서 주요 비위 사실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각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감사원 관계자들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골목을 좁게 만들어 이태원 참사를 더욱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해밀턴 호텔 이모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거리폭이 좁아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게 임차인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 대량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의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의료인 단체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적 위해일 뿐 아니라 국제안보 규약이나 합의 사항을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유심히 지켜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는 세계의 평화 안보에 대한 비토권을 가진 5나라 중 하나고 다른 나라는 20여 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혹독한 결의안 10여 개를 가동하고 있는 당사자라면서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아이러니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공식 브리핑에서 또 이번 다자 회의를 계기로 내일쯤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을 할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긴밀한 소통을 예고했는데 윤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와 자유연대를 우선하고 지난 6월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서에도 모든 순서가 일본 다음 중국으로 바뀌었다면서 북미 대신 미북 그리고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전용기가 아닌 특별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장소가 2019년과 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4년 전 이동 경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24일 새벽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특별 열차 태양호를 탄 김 위원장은 북러 접경 지역인 하산역에 들러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 6시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최고령도자동 측에서 타신 전용 열차는 당과 정부, 모력기관의 간부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발음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을 떠나 함흥을 거쳐 나선 경제특구에서 북러 접경 철교를 통해 러시아로 진입한 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거리가 1,100여 킬로미터에 달해 이동에 2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이 10일 시작되는 만큼 구구절, 즉 북한 정권 수립일 행사를 마친 뒤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이동 수단은 전용기 참매 1호가 아닌 열차 태양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보다 열차가 안전하기 때문인데 태양호는 열차 외벽과 바닥이 방탄 소재로 만들어져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레이더 탐지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있고 위성 통신 장비를 갖춰 움직이는 요새이자 집무실로 불리기도 합니다.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전용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이 누구와 동행하고 어디를 방문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속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방러 세부 사항이 사전에 노출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변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알려진 대로 러시아의 방문을 강행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다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한미일 공조 성과를 깎아내리는 야당과 옹호하는 정부 여당 사이 설전이 오갔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념 문제를 둔 논쟁도 펼쳐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여야는 외교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돈독해진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졌다고 설명하자 야당 의원은 착각 아니냐고 지적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가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여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이라며 야당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국가적이고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장에서는 원색적인 표현이 섞인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책기관 연구진이 오염수 방류 영향은 미미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철회 요구를 받고 징계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윤석열 정부가 숨겼다고 비판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와 관련해 다음 달 열리는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해군 장병들이 함정에서 미처 방사능이 걸러지지 못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을 해서 바닷물에 짠물을 제거해서 청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이념 논쟁도 계속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가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국방경비사관학교라고 답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홍범도 장군의 대표적 활약상을 다룬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오늘 저녁 국회에서 열린 단체 상영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뿌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상영회에는 박광원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 등 당원과 지지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도 거짓 인터뷰를 사주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씨의 추가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먼저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 6천여만 원의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신문에서 이번 의혹을 구속 필요성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대장동 실체가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질까 우려한 김 씨가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의혹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사들인 책값인 양 계약서까지 꾸며 뒷돈을 은폐하려 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도 가짜 인터뷰를 시켰다며 관련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그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거론된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말하도록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에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다른 혐의를 가져와 구속을 연장하려는 거라고 반발했고 김 씨 본인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종료 6시간여 만에 추가 영장 발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밤 12시 이후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 김 씨 신병을 묶어 뉴스타파 보도 경위 등은 물론 배후까지 들여다보려던 검찰로선 조사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인터뷰 의혹 핵심 피의자인 신 전 위원장에게도 조속히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에 고삐를 당길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대엽 병역비리 조작 사건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볼 때 민주당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침묵이 길어진다면 연루를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 공작이라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장에 대해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C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에게 조폭자금 20억 원을 줬다고 주장한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보안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출석 일자를 놓고 세 번째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인 오는 12일에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검찰은 단식 상황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다음 주인 오는 12일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다음 주에는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다음 주 출석 통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조사 시기를 둔 양측의 줄다리기는 최초 소환 통보 일자였던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가 이미 2차례 불출석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고 보는 검찰이 통상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갖춰진 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상대가 제1야당 대표임을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회의가 없는 다음 주 나가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보고를 했다고 한 진술은 구속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검찰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조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특별 사면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맞붙는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는지 고심한 끝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라며 애초 사법부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최종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한 뒤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뽑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당 안팎에선 김 전 구청장의 재공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광복절 사면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만큼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본선 경쟁력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강서구와 전혀 무관한 분을 좀 어이없게 전략 공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어떤 심판 여론이 상당하거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당규는 눈속임용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애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의 범죄 행위로 초래된 선거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재공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울 전초전이 될 거라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승리를 통해서 무도하고 상식 밖의 이런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 주시도록 총선을 반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 대치 상황과 맞물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200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장 중 1명을 뽑는 선거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이었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0세 여성의 고용률은 60%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60%대로 올라선 것은 1997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000여 원으로 아직 남성의 70%에 불과했습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뜻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이후 경력을 이어가게 되면 기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따라서 남성과 동일하게 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남성의 육아휴직은 37,800여 명이 사용하면서 3년 전보다 1.7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93,000여 건인데 비해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육아를 엄마의 몫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인식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직장에서의 인식이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50인 미만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2.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쓰기 어려운 구조도 있지만 남성들 역시도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돌봄과 가사 시간은 여성이 3시간 7분으로 남성보다 2시간 넘게 많은 점도 직장과 가정에 대한 역할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750만에 달하는 1인 가구는 전년보다 4.7% 늘어난 가운데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를 내년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52만여 건이던 구조구급 활동은 지난해 420만여 건으로 6배 넘게 늘었는데 화재 사고뿐 아니라 자연재난과 붕괴, 폭발 등으로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 조성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각국 정상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 리창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설명하며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정상급과 첫 대면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리창 총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리창 총리와 개별적으로 짧게 만나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을 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일 양측은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염수 방류 언급은 하지 않으며 방류와 관련한 날카로운 대립은 피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WTO에 제출하며 후쿠시마 원전의 삼중수소의 연간 배출량은 중국 친산 원전의 10분의 1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中国や香港における輸入規制措置につきましては、科学的根拠に基づく対応とは言えず、極めて遺憾であり、 중국은 자국의 조치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即使是经过净化，仍然含有碳14、钴60、锶90、碘129、铯137等几十种放射性核素。 또 방류와 관련한 검증에 함께 참여해달라는 일본의 제안에도 분석과 평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일 양측은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단 거친 비난은 피하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일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이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세워졌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벽감에 동양 성인의 성상이 설치된 것은 성 베드로 대성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대건 신부 성상 축성식은 오는 16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유흥식 추기경이 주례하는 감사 미사를 봉헌한 뒤 열립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이 에어비앤비 규제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뉴욕 주민들은 계좌 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 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규제는 사실상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수천 건이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도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호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0도, 대전 18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며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전 30도, 광주 32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때늦은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영서와 충북,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